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며 잘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고 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유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고,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유경제 개념은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원재 랩 2050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전충훈 공동체 디자인 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유경제라는 이 말,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철 교수님,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혼란스러운데요. 네. 지금 공유경제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함의를 지닌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그 개념의 가독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잠정적으로 네. 이 공유경제라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말 속에 실은 많은 내용이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조금 제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네.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네. 그 질서 혹은 규칙 속에서 그 플랫폼 위에서 경제 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성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 위에서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혁신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공유경제라는 이름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범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되어 오던 이 경제적 문제 혹은 또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네. 공동체적 네. 방식, 호혜의 방식이랄까요, 연대의 방식이랄까요, 협력의 방식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네. 것들을 네. 조금 큰 의미에서 공유경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네. 이건 뭐 전통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공유주의 비극의 문제를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바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소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공유하는 이런 네.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바일 플랫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이 플랫폼도 결국은 공유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공유경제라는 말은 어떤 그 개념의 분기가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공유라고 하는 것을 네. 어떻게든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행위를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공유경제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이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것 같고, 네네. 또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인 것 같습니다만, 네.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이제 그 국가 전체를 공동체로 보고 공동 생산의 공동 배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유 경제의 개념과 뭐 좀 닮아 있는 부분도 네. 없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좀 다른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전체를 걸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그 무엇입니다.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로를 따라서 그걸 경로 어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규칙과 원칙 속에서 진화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그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과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라고 하는 네.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원재 대표님, 어떻게 네. 정의하고 계십니까?
유휴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빈 집이나 빈 건물 또는 이제 운행되지 않고 서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이 최대한 안 쉬면서 사용되도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의 공유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차량 같으면 뭐 미국의 우버 같은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고 집이나 공간이라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많이 얘기하죠. 집주인이 1년에 한 두어 달 빌 때 그때 여행객들이 그 집 공간, 그 방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논쟁은 뭐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이건 이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시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네.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사회주의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주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중훈 대표님. 네. 뭐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공유 경제는 어쨌든 쓰고 있지 않는 네. 재화를 네. 내가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네. 내어놓는 거죠. 네.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개념이지 네. 이 공유의 공짜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뭐 전통적인 공산주의와도 확연히 다른 게 공산주의는 어쨌든 공동 생산을 하는 네. 거고 공유 경제의 출발은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네. 거고 개인이 또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네. 경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생산의 개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산의 저희가 전 세계적인 사례를 네. 좀 서치해 보면 네. 생산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거의 다 소비에 그러니까 생산된 것을 예. 여하이 유통시키느냐, 예. 소비시키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유통의 네. 새로운 방식으로도 해석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매출은 일어나죠.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는 그 물건을 재화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예. 그 유통하는 기능은 또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 그리고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유 경제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붐업 시킨 사람인데요. 네.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재화 하나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원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게 한계 비용이 전혀 없는 물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 우리가 이 스트리밍에서 듣는 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어떤 한 사람이 더 사용한다고 해서 원가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저는 네.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놓으면은 가격이 거의 제로로 수렴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계속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막 경쟁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전통적인 시장 경제에서 하던 것처럼 각자 다 자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망할 수가 있고 사실 자본주의가 안 굴러갈 수가 있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 생산에 필요한 이 자원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놓고 같이 사용하도록 하면은 이 생산하는데 비용도 안 들고 어쩌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용 안 들이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하고 연결시키면은 이런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유 경제가 왜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지금 성장세에 있는지 우리 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예. 현 대표님. 저희가 이제 공유 경제와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폭발하게 된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네. 다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도대체 살아남아야 되고 네. 갖고 있는 것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탄생을 하게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모바일 때문에 네. 그전에는 자원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것을 올려놓으니까 쉽게 접근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런 모바일이라는 게 없으면 돈을 보내기도 힘들고 네. 뭐 서로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폭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차량들이 생산돼 있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중에서 몇 퍼센트가 실제 굴러다니고 있냐 어느 한 시점에 딱 보니까 그걸 연구해봤더니 한 3%에서 5%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 95에서 97%는 그냥 서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차가 어디서 쉬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다 집적이 되어서 사실 모바일 앱에 쫙 다 데이터를 모아놓으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네. 그런 시대에 이런 기술적 변화 때문에 남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생산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공유경제가 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1980년도입니다만 대처가 네. 영국의 수상으로 되면서 사회는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개막을 알리는 네. 팡파레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과 시장 기능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신자유주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980년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개인만으로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시장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또 적절한 국가의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필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했는데요. 이게 이제 호혜와 연대 공동체적 방식입니다. 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이런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이 한 축과 또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혁명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이화수정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종 교배가 되어가는 네. 과정에서 이게 폭발력을 가지고 네. 이것이 사회에 주는 충격이 대단한 것이고 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이죠. 저는 뭐 이것이 지금 공유경제의 어떤 특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공유 경제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굉장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또 한국 경제에서는 뭐 이것을 가지고 혁신 성장의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고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그 모바일적 그 산업을 혁신 성장의 미래의 하나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것이 굉장한 산업이고 앞으로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적 그 잠재력이 네. 아마 이것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그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유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사람들과 사람들 계층과 계층 간의 단절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겁니다.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잘 이용할 수 네. 있는 사람과 잘 이용하지 네. 못하는 사람들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네. 정부로서도 뭐 그런 점을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또 한국 사회가 여기 주목하고 역량을 넣어야 될 것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만큼 굉장히 커서 이 사회적 그 산업적 역량과 이 사회적 비용의 밸런스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 경제 방식의 산업은 분명 산업이고 또 혁신 성장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점은 또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 공유경제 분명히 이제 큰 산업이고 네. 이제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우리가 이 주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네. 전자 산업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큰 산업이 될 거라는 기대로 예를 들면 우버라든지 네. 에어비앤비라든지 네. 하는 이 공유 경제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예. 있습니다. 기존의 뭐 인터넷 기업들 추월할 정도로 지금 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전 대표님 예. 또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게 산업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언어로 말씀을 좀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 공유 경제 시장 규모가 13년에 네. 15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25년에 주요 경제부 5개 정도 분야의 잠재적 가치가 네. 3,350억 달러로 보고 네. 있고요. 네. 앞서 우리 이현재 대표님
언급하셨던 우버나 그게 대표적인 이제 승차 공유 시장인데요. 네. 17년에 벌써 318억 달러고 네. 2021년이 되면 701억 달러가 네. 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0% 이상씩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아, 중국이요? 예. 네. 대단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네. 정책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공유 경제가 왜 산업인지, 왜 이 혁신 산업으로서 잠재성이 있는 건지, 또 뭐 성장해 나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이제 이 좀 예를 아까 우버도 말씀하셨고 에어비앤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충분히 와닿습니다만 네. 이런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공유 경제의 대상은 이제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공간, 지금 쉐어 오피스 공간을 이제 공유하시면서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뭐 공간이라든가 또 재화, 뭐 자동차, 그다음에 집 이런 것들이 공유 경제 대상이고 또 무형의 대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이제 네. 대표적으로는 카테고리가 세 개죠. 네. 시간, 공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생산된 모든 것들을 다 공유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은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유가 가능한 거죠. 네. 앞으로 뭐 집, 공간, 노동도 이제 공유를 하는 네.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 타임 쉐어링이라고 해서 네. 시간과 노동을 공유하는 건데 단시간 노동, 네. 5분짜리, 10분짜리도 등장하고 있고요. 법률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도 이제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공간, 사람, 그다음에 나온 생산품들 전부를 다 공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네. 네. 아, 그러니까는 구매자가 예.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예. 플랫폼에 접근해서 예. 그 공여자의 재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 공여자는 또 플랫폼을 통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화를 제공해서 예. 그 뭐랄까 이용료를 받고 예. 플랫폼은 그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예.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예. 우버나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제 큰 산업이 된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안 돼도 그 이 공유 자산을 그 이전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공동 사용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계약된 시간만큼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준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 네.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좀 다른데 이게 네. 공유라고 번역이 돼서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네. 공유라고 하면 우리는 오너십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같이 영화에서 뭐 공유는 소유한다 이렇게. 쉐어링 이코노미가 공유 경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네. 개념이죠. 쉐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으로 예를 들면 조금 뭐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이제 우리 노예제 사회가 아니니까 소유하는 방법은 없는데 네. 사람한테 일시키려면 과거에 어쨌든 고용계약, 그 근로계약을 맺고 이제 작업 지시를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과거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으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됩니다. 네. 과거 같으면 월급을 주고 이제 고용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인터넷 플랫폼이에요.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요 파워포인트 만들어 주실 분 하고 얼마에 당신의 이 노동을 사겠습니다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딱 찍으면 거기서 거래가 성사돼서 네. 5시간 동안 이 자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을 하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제공하는 사람은 네. 그 시간 동안만 딱 제공을 하고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쉬거나 하는 거죠. 네. 뭐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우버 차량을 이용해 보면은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택시 기사처럼 전업으로 주 8시간 하루 8시간 네. 주 40시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면서 용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나눠서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디지털 우리 플랫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디지털 세계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디지털 원주민들이에요. 네. 아마 몸 전체로 디지털을 체득하고 있는 네. 원주민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네. 주위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네. 배워야 되는 네. 사람들입니다. 뭐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어서 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적 그 상황들에 네. 대한 감각은 조금 디지입니다만 네. 아마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굉장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이고요. 네. 또 이것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를 중심으로 네. 혹은 공동 생산, 공동 소유 뭐 이런 것의 어떤 그 폭발성에 네. 다른 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레미 리프킨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것은 collaborative common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쉐어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 소유하는 것들도 우리 공유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네. 그렇고요. 네. 우리가 인지적인 것들, 지식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하는 것이죠. 특성상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제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이 특성상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공유로 소유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자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자산들을 자본주의식 플랫폼 위에 올려서 네. 이게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이런 그 노력들을 네. 포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쉐어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공동의 것들, 이 공유지, 카몬이라고 하는 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유 경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돼야 될 점이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얘기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공유 개념은 쉐어링에 가깝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어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칙을 자본주의 플랫폼 방식으로 지금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최대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혹은 공유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 과연 공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원칙적 문제가 지금 여기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문제가 공유 경제의 어떤 갈등의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킨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공유하는 것 이것은 현상인데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낼 것인가 관리는 원칙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익의 추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적 원칙 그리고 연대의 원칙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이제 공유 경제가 발전되면서 굉장히 중시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류 문명의 어떤 가치와 관련돼서 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영철 교수님의 생각이 더 나아간 것은 아닌지 좀 묻고 싶은데요. 저는 네. 이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데 너무 많이 우리가 유효 자원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 한 대만 있으면 다 탈 수 있는데 네.
세대 갖고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네. 집을 생각해보면 한 대를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쪼개서 사용하면 좋은 거죠. 사회 전체를 놓고 봐도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적, 환경적인 편익을 얻는 이 부분이 있고 네. 김명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걸 이제 모바일 플랫폼 방식으로 플랫폼 경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플랫폼의 가운데에 있는 이 기업 내지는 기관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 플랫폼 가운데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우버의 본사라든지 네. 뭐 이런 곳인데요. 네. 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생기는 이 편익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독점 이윤이 생겨요. 네. 그럼 플랫폼 경제의 독점은 문제입니다. 네. 그럼 그 이유는 최대한 사회가 나눠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세금으로 걷어서 이 복지로 쓸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이 이용자들이 협동조합 같은 이 지배 구조를 만들어서 네. 여기서 나온 이유는 그냥 다 잘 나눠 갖자 이렇게 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나눠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결과를 분배하는 것 이거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점을 짚으면서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또 이 지금 대구 지역에서 이제 공유 오피스, 예. 시오피스 그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업이라기보다는 활동이라고 네, 그런 보기가 활동을 좀- 하시는데 예. 대구에는 하여튼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 예. 근데 우리 전 대표님께서 그 시오피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공유 경제의 가장 뭐 기본적인 예. 그런 형태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예, 드는데 예, 예.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그 사업을 하시고 또 사업 이윤을 이렇게 얻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네. 보통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공간을 시간대별로 빌려준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유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뭐냐면 시간대별로 빌리는 대관료도 네. 저렴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 테라스가 있는데 그곳은 네. 아무나 와서 네. 좀 공부도 하고 즐길 수 네.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해놓은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굳어진 공유 오피스 사업들은 보면 네. 단기 렌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 큰 부담 없이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오피스인데요. 네. 여기 무역센터에 있는 리저스 같은 경우는 항상 네. 만실입니다. 네. 대구도 의외로 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보면 빈 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주민들은 또 뭘 좀 커뮤니티 활동이나 어떤 좀 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두 개만 제대로 연결해도 네. 뭔가 제대로 된 효율성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구가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보면 빈 땅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좀 데이터화 시켜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네. 있도록 연결할 수도 네. 있을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지역에서 상당히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공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지금 드러난 이 지금의 당장의 문제점 뭔지 간단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성진 기자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공유 경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차량, 집, 사무실 공간 등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 경제를 의미합니다.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출발한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이용자 수가 11배 늘었습니다. 정해진 거치 장소 없이 아무 곳에나 세우고 필요한 사람이 바로 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휴대전화 자전거 앱을 실행하고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한 번 타는데 중국 돈 1위안, 우리 돈으로 160원 정도가 드는데 비용은 앱을 통해 자동 결제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유 자전거는 모바일 결제, 실시간으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하는 사물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산업과 연결된 혁신의 상징입니다. 미국에서 설립된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현재 65개국 600여 개 도시에서
하루 평균 1,300만 명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파트너와 탑승자인 라이더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유 경제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2013년 우버가 국내 서비스 진출을 시도했으나 당시 택시업계의 반발, 서울시와의 마찰로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구상하는 카풀은 스마트폰 어플로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승객은 택시비보다 20-30% 싼 요금을 내고 수수료 20%를 뗀 나머지는 운전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하지만 출퇴근길 손님을 뺏길 수밖에 없는 택시업계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택시업계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유 경제의 발전, 기존 질서, 기존 생산 양식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적 소유, 이윤 추구라는 오래된 개인적 기본 가치를 토대로 발전한 자본주의. 공유 경제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할까요?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카카오 카풀 사례에서 보면은 기존 사업자와 이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말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존 사업자와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이게 네. 생기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부작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숙박 공유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의 원형이 카우치 서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카우치가 큰 소파인데 네. 그 집에 있는 소파를 공유를 하면 네. 전 세계 배낭여행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빈 방이라든지 네. 내가 좀 오래 비우면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건물을 사버려요. 아, 사버려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등록시키고 네. 세금 안 내는 숙박업소가 되어버린 거죠. 아, 그리고 우버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내가 자가용 운전자인데 네. 비는 시간에 혹은 내 노는 시간에 가서 해주겠다. 네. 그리고 소카라든지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도 보면 사용 안 하는 시간에 누구한테 차 자체를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차를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네. 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렌트카 서비스 변종이 되어버린 거죠. 아, 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 기존의 이 길자리하고의 충돌이 사실 지금 네. 첨예한 문제죠. 네, 네.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보는 관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제 생각에는 김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플랫폼 업자의 독점과 독점 이윤을 획득하는 문제,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이 생겼는데 기존의 산업이 도태되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도태를 안 시키면서 해결할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이전 산업은 도태되고 이렇게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이게 진짜 산업으로서 의미가 있다면 이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윤을 누군가가 가져가게 되는데 누군가가 이제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가 그 이윤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특별히 도태되어가는 이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 더 투입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사회적 타협의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가능해지도록 이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일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울시에서 따릉이라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자기가 안 사도 길에 곳곳에 자전거가 이제 있고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그냥 1,000원 내면 1시간 동안 탈 수 있는데 한 거치대에서 타고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거치대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타서 내 직장 앞에 있는데 딱 갖다 놓으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자전거 생산량이 좀 줄겠죠. 대신 자원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된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워낙에 이 자전거를 임대해주고 뭐 이런 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인력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적인 의미도 크지 않고 충돌도 크지 않습니다.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제 산업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교통 산업이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이 자율주행차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다 갖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미래가 되면은 다 각자 자가용 승용차를 모는 시대가 아니고 다 이 공유 차량의 이 공유 자율주행차에 몸을 싣고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될 거지. 그때는 이 운영자가 자동차 생산업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키워야 돼요, 분명히. 근데 키우다 보면은 택시 같은 서비스가 이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딱 맞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는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이 노동자들하고 새롭게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미 발표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우버가 뉴욕시에 있는 택시 업계에게 얼마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중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의 어떤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권력, 플랫폼 소유자가 새로운 권력, 새로운 귀족으로 새로운 재벌로 뭐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협과 또 세금을 통한 뭐 공유 이런 방법으로서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뭐 자율주행차 이전에 일단 그 승용차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은 당장 그 자동차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소유의 개념이 확실하면은 더 한 대 팔 수 있는데 공유의 개념이 확산되면은 이게 매출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시 업계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제조업체도 뭐 반발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반발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너희들 사정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발하기보다는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혁신해서 이제 미래의 교통 산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자동차 업계들은 이미 그 지금 이제 자신들이 공유 차량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차량 생산 대수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생산해서 파는 걸로 이 매출을 많이 올릴 수는 없게 되니까 운영을 해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도 그렇게 미래의 경제에 맞게 전략을 바꿔가면서 적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차를 잘 못 팔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계는 좀 굉장히 역설적 현상이 지금 사실상 일어나고 있어요. 우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뉴욕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게 쉐어해서 자동차 수를 줄이고자 했는데 실은 자동차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주 단기적인 현상이겠죠. 자동차 회사는 지금 우버의 탄생으로 오히려 지금은 덕을 보고 있다고 보는 게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를 이제 대체하다 보면 마차하고 자동차 수 합치면은 처음엔 많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된다고 봐야겠죠.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유 플랫폼으로서 공유를 중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공간을 뭐 사거나 임대해서 또는 자신이 재화를 사거나 임대해서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유 경제라고 볼 수 있는지 물론 뭐 그렇게 뭐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지금. 가고 있고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점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탈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실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플랫폼들이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서비스를 연결해 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에는 사용자들과 제공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이윤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걸 독점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내어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자정작용을 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고민의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랄의 문제 같은 네. 게 또 심각해지는 네. 거고요. 네. 제가 뭐 이제 탈세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탈세는 아닌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네.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니게 되거든요, 이게. 아, 네. 그러면 분명히 노동을 하는데 네.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애매한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에어비앤비 말고 네. 그 집을 공유하는 또 다른 플랫폼들이 많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지금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겁니까? 거의 지금 숙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네. 셈이죠. 네. 매출도 뭐 굉장하던데요. 예.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생산 양식의 필연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필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의 그 경로가 네. 기술 발전 내부의 그 어떤 필연적 특성에서 발전한다라고들 다들 믿고 있습니다. 과학 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데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드는 제도와 결합하면서 필연적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선택적으로 경로를 따라갑니다. 이건 역사에서 보아왔던 사실들입니다. 네. 지금 공유경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바일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어떠한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네. 필연적이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선택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이 플랫폼의 그 제도라고 하는 기반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가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기반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공공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내재되어 있어서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플랫폼이 뭐 200년 혹은 500년 동안 돌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 자본주의와는 다른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모바일 이 플랫폼에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규율이랄까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네. 해보면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사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적 소유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적 소유가 된 것을 사적 이윤을 극대화시키도록 버려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모바일 플랫폼의 규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상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초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국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네.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한국적 사례들도 네.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이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플랫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뭔가 공유라고 하는 것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실은 그 인류 문명의 어떤 전환하고 조금 관련돼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결국은 그 중심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 공유된 것들을 어떻게 협력해낼 수 있는가, 수익도 협력을 하고 또 쉐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단기간에 또 혹은 한국 정부가 혹은 지방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의 담론들은 지금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네. 또 이 선택들, 이 어떤 규범의 선택이라고 하는 네. 것이 앞으로 모바일 기술의 발전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규범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공유경제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또 뭐 최소한의 우리 출발 선상에서 필요한 어떤 법적 뭐 장치라든가 이런 게 혹시 필요하진 않을까요?
그런 부분 없을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에어비앤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규제가 사실 없거든요. 네. 없어서 사실 규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나쁘거나 있는데 좋거나 게 아니라 네. 없습니다. 아, 네. 그런 영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 공유도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렌트카는 정의되어 있고 네. 택시는 정의되어 있고 버스는 정의되어 있지만 네. 공유 차량 서비스는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 이 법 저 법에서 막 이것저것 집어가지고 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뭐 네. 10인승 버스를 갖다가 쓰면 안 걸린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실 차에 타는 순간 무슨 그 렌트카의 이 오너가 바뀌면서 이 법에 안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공유 숙박업과 관련된 규제 만드는 거죠. 기존 숙박업하고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네. 뭐는 검사 뭐 위생 검사 이런 거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받고 뭐 네. 다른 뭐 빈방을 좀 자유롭게 모바일 플랫폼에 올려서 수입 얻는 거는 충분히 하게 하되 뭐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급한 것은 공유 차량과 공유 숙박업은 네.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차량은 이 지금 이해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줘야 되고 네. 공유 숙박업은 사실은 불법으로 많은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다 내방 빈방 네. 이렇게 내놓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공유 경제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 담론은 이것을 그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런 네. 이야기들이 아주 주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견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네. 여기서 그 필요한 기술적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들은 조금 없애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네. 이원지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용과 관련된 문제 네. 또 기존의 그 업자들과 생기는 이 문제는 네. 규제를 없애거나 아예 규제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그 세계적으로 규범을 통일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네. 한국의 선택이 이제 세계적 선택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점은 좀 유의해서 네. 필요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만들면 이게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 모바일 플랫폼의 운영이 상당히 건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혼돈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과 보완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의 주체라고 할까요? 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많은 데이터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지방 정부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방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뭐 토지, 네. 그다음에 공간, 네. 그리고 뭐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우선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를 하고 모아내는 작업. 네.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사실 그런 그 단위들은 네. 뭐 그걸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답답한 게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공유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모아내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네. 판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 열어주기만 해도 저는 시민들이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은 상상을 해가지고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 정부가 아예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만들 수도 있죠. 만들 네. 수도 있는데 근데 지방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면 너무 재미없게 만들더라고요. 질문도 그렇고 좀, 정말 좀 민간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한계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웹 표준성이라든지 네. 장애인 접근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은 네. 있지만 네. 너무 이게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네. 편안하게 올릴 수 있도록 자원들을 그렇게 잘 만든다면 먼저 공개를 하면 시민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일로부터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것은 중앙 정부도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디바이드는 또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과 지방의 그 아주 격리 또 네.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방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서울과 비교해서는 자원이나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현실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점을 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데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도시야말로 공유 자산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유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도시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방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이 도시라고 하는 플랫폼을 관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중앙 정부에 의존해서 그냥 이게 플랫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뭐 기술 표준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하기보다는 이 도시라고 하는 이 공유자산의 관리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 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게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뭐 이야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원재 대표님, 그 서울시 지방정부의 네. 경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네. 주차장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주차장을 네. 그래도 꽤 많이 발굴을 해서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 앱을 개발한 이제 기업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하나의 주차장이라면 누구의 개인의 주차장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용 주차장도 있고 개인의 네, 주차장도 네.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뭐 또 그리고 기업이 운영한 주차장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어디가 비어 있는지 네. 이런. 그러면 이제 이게 공유 차량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용 운전자도 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공유 차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어딘가 차가 서 있다가 네. 부르면 가는 네. 서비스지 않습니까? 택시하고 조금 달라서.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좀 환경에도 좋다는 측면이 거기도 있는데요. 이 주차장 서비스가 공유 차량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주차장에 서 있을 수 있게 네.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하나의 해볼 수 있는 큰 시도입니다. 좀 큰 시도죠.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 작은 시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은평구라는 곳이 구가 있습니다. 네. 이 은평구에서는 공유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공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대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전기 드릴 같은 네. 거 1년에 한 번 쓰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집에 사다 놓고 있단 말이죠. 다 하시지 않도록 네. 뭐 이 주민센터 가면은 전기 드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공유 경제에 네. 한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건 공유 대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네. 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관서에 빈 사무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공유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또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네.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델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이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좀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내어놓고 네. 그다음에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구도 그렇고 부엌도 요즘 뭐 공유하지 않습니까? 네. 마을 부엌 만들어서 네. 주민들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네.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출발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떤 플랫폼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 대표님. 예,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 관련해서는 사실 대구가 IT나 모바일로는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지방 정부의 네. 그 마음가짐이 이제 조금은 열려 있었으면 네.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좀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이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방식이 같이 맞물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예산을 어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네. 우선은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산을 쓰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대구시청 경제정책과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우리 김상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청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없냐 뭐 자꾸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내놔라. 네. 그래 시민들에게 보여줘라. 네. 그러면 알아서들 이걸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 단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민관 협력 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IT 영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뭔가 개발해서 성공한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윤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의 이 개발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을 많이 흡수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오프라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 서비스 하면은 이 거치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동차 서비스 하면은 주차장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정부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내놔서 공유하도록 하면 이제 뛰어드는 기업이나 사용하는 시민들이 비용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이제 많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모바일 그 플랫폼이 중요하죠. 이 기술적 기반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거 실현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아까 그 인지 리터러시가 있어야 되고요. 지방 정부든 혹은 시민들이든. 근데 지방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 정부가 제3섹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이 있는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제까지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이 부분은 제3섹터적 영역이고요. 이 부분을 키워야지 이것이 모바일 기술과 합쳐져서 모바일 공유 경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3섹터를 키우고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진전이 조금 보입니다만 지방 정부가 이런 제3섹터적 영역 그리고 협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그 운영의 원리로 되어 있는 이런 기관들, 뭐 이건 제3섹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도 그렇고 행정 지원도 그렇고 관심도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공유 경제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공유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뭐 전통적으로 뭐 품앗이라든지 뭐 두레라든지 공유 경제의 기반과 DNA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함께 나누고 살았었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것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유 경제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좀 재밌게 접근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좀 많이 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재 대표님. 우버가 전 세계에서 다 성공을 했는데 중국에는 따로 자기들이 디디 취싱이라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경제가 이런 산업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유경제 업체들 중에서 공동체적인 부분도 있고 산업적인 부분도 있는데 산업적으로 유망한 부분은 좀 정부가 외국 기업들한테 이게 최소한 가지 않게 잘 키울 필요가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이라든지 독점의 문제는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지배구조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 이윤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 예,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상 이것은 초세계적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디서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지역 단위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유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내부의 장점을 잘 살려나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유경제를 작동하는 원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협력적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뭐 결국 이것도 지역 단위에서 구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독일 베를린에는 과거 영화 제작소 부지 18,000제곱미터의 우파 파브릭이라는 시민 복합 생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장, 카페, 학교, 체육관 등을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이 재산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공동 재산에서 꺼내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분쟁과 갈등이 이 개인적인 소유에서 생긴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공동체가 공동 사용권을 넘어서 공동체 내에 자기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